죽음보다 무서운 운명이 있다면 그건 아마 당신이 당신 자신을 잊어버리는 순간일 겁니다. 모든 기억이 증발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낯설어지며 결국 거울 속 자신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되는 그 공포 말이죠. 치매는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마지막에는 당신 자신마저 가져갑니다. 우리는 이 병을 늦출 방법도 막을 방법도 아직 찾지 못했고 그저 시간이 흐르면서 텅 빈 공허가 점점 커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치매는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어두운 진실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치매는 기억 상실과 관련된 혼란을 의미하고 수많은 질병들이 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비타민 B12 결핍 같은 단순한 문제에서 비롯되지만 다른 경우는 훨씬 복잡하죠.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은 알츠하이머 병이고 현재 성인 사망 원인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뇌의 두 가지 단백질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다. 그중 하나는 21번 염색체와 연결되어 있어서 다운 증후군 환자의 70%가 40세 이후 알츠하이머를 겪게 됩니다. 21번 염색체에는 아밀로이드 전구체 단백질 생성 지침이 담겨 있는데 문제는 이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아밀로이드 베타입니다.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은 다른 아밀로이드 베타와 달라붙어서 점차 단단하고 잘 분해되지 않는 플라크를 세포 사이에 만들어내죠. 건강한 뇌는 보통 아밀로이드 축적물을 제거하지만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플라크가 계속 쌓입니다. 알츠하이머의 또 다른 독성 이상은 타우 단백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타우는 뇌의 다른 세포에 영양분을 전달하는 뉴런 구조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데 알츠하이머에서는 이 타우 단백질이 화학적으로 끈끈해져서 서로 엉키면서 전달 네트워크를 망가뜨리고 뇌세포가 영양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 죽게 만듭니다. 이 병에는 7단계가 있고 첫 번째 단계만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그 이후로는 점점 더 깊은 공포 속으로 가라앉을 뿐입니다. 예전에는 환자가 죽기 전에는 알츠하이머 진단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부검을 해보면 알츠하이머가 항상 남기는 것이 드러나죠. 급격히 위축된 뇌입니다. 물론 하지만 그것이 위로가 되진 않았습니다. 아밀로이드 영상 촬영이 가능한 뇌 기술이 생기면서 우리는 새로운 딜레마에 직면했는데 이제 누군가가 알츠하이머에 걸렸는지 훨씬 미리 알 수 있지만 여전히 치료법은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일부 환자와 그들의 보호자는 항우울제를 처방받고 그 다음부터는 뇌가 스스로를 갉아먹는 과정을 지켜보는 일만 남습니다. 긴 해체의 과정, 시냅스를 따라 조금씩 번지는 질병, 그리고 자기 파괴의 과정입니다. 현상학은 삶의 경험에 대한 철학이고 의식이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을 연구합니다. 이 분야의 두 가지 개념이 특히 치매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랫동안 현상학자들은 은유를 사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설명해 왔습니다. 마르틴 하이데거는 의식을 사물들이 빗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제된 공터로 봤는데 치매에 적용하면 이 은유는 특히 섬뜩해집니다. 공터가 서서히 숲에 잠식되어 빛이 전혀 비치지 않게 되는 거죠. 그에 그래서 반복되는 고대 그리스어가 있는데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로 진리를 의미하며 문자 그대로는 감춰지지 않은 것, 발견된 것 혹은 잊히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그는 진리가 실제로 주목을 피하지 않는 것이라고 제안했고 이런 진리에 대한 사고방식은 하이데거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고유한 알레테이아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현상이 다른 것으로 위장하지 않고 그 자체로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다고 믿었죠. 우리는 단지 이 근본적인 과정의 목격자일 뿐이고 의식은 무대를 마련해 세상의 존재들이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이데거는 진리를 드러내는 과정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리에 은폐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이해했죠. 숨겨진 것은 드러난 것과의 관계 속에서만 숨겨진 것이고, 어떤 현상이든 무수히 다른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우리가 무언가에 접근하기로 선택하는 모든 방식, 모든 드러남은 잠시나마 다른 모든 해석을 감춥니다. 새로운 발견은 이전에 이해되던 것을 대체하죠. 대자비나 향수 같은 감각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기억을 시간을 거슬러 추적할 수 있을 때 그 느낌의 근원에 숨겨져 있던 무언가가 이제 드러났다는 느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은폐 해제 과정을 통해 불활성 힘으로서의 세상이 살아나고 더 완전한 의미를 얻으며, 당신의 기억이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따라 깊이 숨쉬게 됩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모두 부정적인 간극으로 나타나고, 스스로를 감추는 커져가는 공허로 시작됩니다. 알츠하이머의 두 번째 단계는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때인데, 아주 가벼운 건망증이고 가끔 단어를 찾기 어려워하는 정도죠. 당신은 알츠하이머라고 절대 짐작하지 못합니다. 그런 생각은 떠오르지도 않죠. 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야 하나요? 우리 모두 늙어가는 건데요.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알츠하이머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부분이 아닙니다. 뒤돌아볼 때만 그 징후가 줄곧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죠. 공터에서 자라나는 첫 번째 잡초입니다. 지각의 현상학에서 철학자 모리스 메를로 퐁티는 신체의 지각 네트워크에 특별한 초점을 맞췄고, 이전 철학자들이 나눈 대화에서 이상한 결여를 직면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의식이 세상을 멀리서 관조하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고 외쳤죠. 의식은 물리적 영향에 종속된 신체에 묶여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메를로 퐁티는 나중에 체화된 의식을 키아즘이라고 불렀는데, 키아즘은 교차점에서 서로 교차하는 X자 모양의 구조, 신경이나 힘줄을 말합니다. 이 명명법은 감각의 도구인 당신의 몸이 그 자체로 감각될 수 있는 방식, 한 손으로 다른 손을 느낄 수 있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거죠. 자기 자신에게로 접히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메를로 퐁티는 세상이 내부에 경험의 깊이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 깊이에서 사물의 의미가 발생합니다. 과거와 현재, 상상과 즉각적인 것, 몸과 세상이 얽히면서 말이죠. 키아즘으로서의 우리 존재가 바로 그 깊이입니다. 깊이는 차원들의 차원이고, 공간과 시간의 장소를 담는 그릇이며, 사물들이나 사물의 요소들이 서로를 감싸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주의를 놓고 경쟁하면서 생기는 긴장이 바로 이 깊이를 구성합니다. 무언가를 묻어두는 건 놀랍도록 어렵습니다. 로버트 맥팔레이는 그의 매혹적인 책 언더랜드에서 고대 구조물들이 어떻게 땅의 깊이와 주름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는지 묘사하는데, 빙하는 얼어붙은 몸을 내놓고 죽어가는 강은 물 아래 오래된 기념물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망각의 어둠 속 깊이 묻으려 할 때, 필사적으로 잊으려 할 때도 그것은 고통스럽게 우리 기억 속으로 다시 튀어나옵니다. 깊이는 묻힌 모든 것을 토해내죠. 메를로 퐁티의 깊이에 대한 예는 빨간 드레스인데, 빨간 천이 튀어나오고 그 색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과거의 기억에 포위당합니다. 그것은 빨간 것들의 장 안에서 하나의 구두점이고, 그 장에는 졸업가운, 남부 유타 사막, 오페라 하우스, 그 카페에서 먹던 삶은 달걀 같은 장면까지 포함됩니다. 우리의 기억은 저 밖 세상에 존재합니다. 과거 사건들의 의미와 현재의 의미 사이의 긴장은 사물 안에 자리 잡고 있고, 따라서 우리는 과거를 보기 위해 안쪽만 보는 게 아니라 밖으로, 세상 속으로 봅니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키아즘이고, 만지는 것은 만져지는 것입니다. 알츠하이머라는 단어는 무섭습니다. 나쁜 단어죠. 알츠하이머 병은 보통 장기 기억과 관련된 뇌 영역인 해마와 더 높은 의사결정의 중심인 전두엽에서 시작하지만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닙니다. 뇌 어디에서든 형성될 수 있고, 그러면 꽤 섬뜩한 증상들이 나타나죠. 병이 퍼지기 시작하고 멈추지도 않을 겁니다. 머릿속에서 일을 처리하고 사람들이 당신에게 말하는 걸 이해하는데 단지 한순간 이상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질문들이 나오죠. 우리 어디 있지? 우리 뭐 하고 있지? 하지만 당신은 벌써 그걸 3번이나 물어봤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한 걸 기억하지 못하니까요. 이런 지연들은 섬뜩하고 불편합니다.
당신의 가족은 당신 등 뒤에서 당신의 실수를 아무렇지 않게 던지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걸까? 모르겠어. 하지만 며칠 전에 그녀가 당신은 낮잠을 자려고 하는 동안 벽을 통해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당신의 존재가 두개골 안의 조직에 완전히 갇혀 있다는 겁니다. 두부처럼 부드러운 조직에 전기 신호가 흐르는 덩어리 같은 것 말이죠. 이제 이전에 무한으로 확장되던 같은 마음이 더는 그 창백한 뼈 벽을 뚫을 수 없습니다. 두개골은 믿을 수 없이 숨이 막힐 만큼 답답한 공간이고 내 안개가 밀려들면서 그것이 당신을 질식시키는 걸 느낄 수 있으며 당신의 유한한 존재, 당신의 약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믿기를 거부합니다. 판도라의 상자 바닥에 재앙과 폭력과 죄보다 더 큰 모든 악 중 가장 큰 악인 희망이 놓여 있는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건망증을 제외하고 사람들이 알츠하이머에 대해 생각할 때 떠올리는 초기 증상 중 하나는 언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환자들은 예전에는 쉽게 이름을 댈 수 있었던 것들에 적합한 단어를 찾기 힘들어하고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종종 모국어로만 되돌아갑니다. 이것은 주변의 사물과 사람들을 점차 알아보지 못하는 실패의 일부입니다. 메를로 퐁티 학자 글렌 마주는 과거와 현재 세상이 무언가의 의미를 놓고 벌이는 싸움이 예를 들어 드레스용 빨강 하나, 졸업 가운용 발강 하나, 사막 바위용 빨강 하나 등으로 구성되지 않는다고 깊이 설명합니다. 그는 지각된 빨강이 정확히 이 의미들의 놀이라고 말하죠. 깊이는 마음이 의미를 섞는 방식을 설명하지만 그 의미가 저장되는 방식도 묘사합니다. 세상은 우리 기억과 경험의 의미를 흡수하고 문이라는 대상의 모든 개별 사례는 많은 문 중 하나이며 다른 문들을 상기시킬 힘을 가집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대상은 그 자체를 참조하는 상징인 동시에 개념으로서 그 존재 전체를 위한 상징이기도 하죠. 이 두 상징은 실제로 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름에는 두 가지 다른 이론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기술주의는 이름이 대상에 대한 설명에 따라 작동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호랑이라고 부른다면 나는 주황색과 검은색 줄무늬가 있는 크고 네 발 달린 고양이과 동물을 의미하는 거죠. 솔 크리피는 그의 책 이름과 필연에서 이 이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자를 데려와 호랑이에 대한 모든 설명에 맞게 외형을 바꾼다 해도 그것을 호랑이라고 부르는 게 갑자기 정확해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하죠. 크립키 이론, 반기술주의 뒤에 있는 주요 관심사는 대상의 모든 설명적 특징이 바뀌었을 때도 같은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겁니다. 그가 제공하는 답은 이름이 우선한다는 것이고 무언가의 이름을 짓는 것이 그것을 식별하는 거지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철학자 슬라보의 지적은 이 아이디어 뒤에 숨은 흥미로운 함의들을 탐구했는데 한 가지는 반기술주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실제로 정체성을 만드는 게 이름 자체라는 겁니다. 대상들은 스스로를 인식하기 위해 이름이 필요하고 그것은 특히 사람들에게 사실이죠. 이름이 수많은 변화를 거치는 동안 대상을 그 정체성에 묶어주는 것이라면 이름 안에 그 대상 자체보다 그 대상을 더 잘 나타내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참조적 상징 말이죠. 이름이 이런 식으로 대상을 근본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름은 또한 어떤 주어진 버전보다 그 대상 안에 있는 그 이름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포착합니다. 어떤 특정한 빨강보다 더 빨간 빨강 같은 거죠. 이것이 언어가 깊이와의 연결을 확립하는 방식입니다. 단어들도 의미의 놀이를 실행합니다. 빨강이라는 단어는 모든 빨강 색조, 빨간 모든 것을 가리킬 수 있고 모두 그 도달할 수 없는 빨강을 움켜잡으려 하죠. 이름은 주어진 이장을 통합하고 의미의 매듭으로 묶습니다. 프로이트는 자유연상 연습으로 언어의 이 능력을 보여줬는데 환자들에게 자극에 대해 떠오르는 첫 단어로 반응하라고 요청하는 게 흔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환자의 경험과 기억을 드러내 치료에 도움이 됐죠. 기억이 있는 곳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어떻게 치매를 가진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두려운 순간을 설명할까요? 반기술주의는 또한 적절한 기표, 즉 이름 없이는 대상 자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상실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름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수수께끼가 들고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는 건 희미한 기억에서 나온 속성의 목록, 설명뿐이죠. 크리피는 설명이 설명이기를 멈춘다고 말하지 않고 단지 이름이 대상을 식별하는 방식만큼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치매를 가진 누군가가 당신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를 때 이 설명의 불충분함이 가장 잘 드러나지 않나요? 아마도 그것은 당신의 부모나 친척의 이름이었을 겁니다. 당신은 그들의 설명 중 일부를 만족시켰지만 그게 당신이 아니죠. 공터는 덤불과 가시로 우거지고 사물의 진정한 본성은 이제 스스로를 감추며 주목을 피합니다. 이 모든 것은 철학적으로 고려할 때 치매가 삶의 상징적 풍요로움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라는 말이고 세상은 오직 상징적으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소설에서 예술에서 잊혀지는 것은 상징이 내일로 썩어 들어가는 느낌과 연결됩니다. 케어테이커, 특히 그의 작품 시간의 끝에서의 모든 곳을 언급하지 않고는 이런 식으로 치매를 논할 수 없는데 6시간짜리 앨범 모음으로 당신을 알츠하이머 환자의 악화하는 정신 속으로 정면으로 밀어넣습니다. 그 6시간 반 동안 당신은 오래된 음악이 느려지고 뒤집히고 딱딱거리고 왜곡되고 메아리치고 죽어가는 걸 듣게 됩니다. 앨범들은 각각 알츠하이머의 단계 중 하나에 해당하고 몽상, 현실, 파열, 항복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원래 6개월 간격으로 발매되어 시간이 흐르는 감각을 주지만 한 번에 모두 듣는 걸 권장합니다. 만약 시간의 끝에서의 모든 곳을 들어본 적이 없고 고려 중이라면 먼저 정신건강을 고려해야 할 겁니다. 첫 듣기에 이 컬렉션은 사악하고 불길하거나 특별히 민감한 기분이라면 악마 같게 느껴집니다. 다른 섹션들은 위험할 만큼 강력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단순히 말해서 이 작품이 성취하려는 바를 달성하는데 파괴적으로 효과적입니다. 물론 그 모든 불쾌함이 요점이죠. 케어테이커 뒤에 예술가 릴랜드 커비는 당신이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모든 단계에는 상세한 설명과 트랙 이름이 동반되는데 둘 다 질병에 동반되는 감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힘든 시기의 희망의 순간들, 부정, 풀리기, 절망에 굴복하기 같은 트랙들은 음악을 넘어 자신만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시간의 끝에서의 모든 고대의 천재성은 샘플링하는 음악과 그 샘플들이 대표하는 기억이 사용되는 방식에 있습니다. 특정 곡들은 천천히 알아볼 수 없는 실루엣으로 사라지고 어느 시점 이후에는 혼란 속에서 연주되는 음악을 설명할 수 없을 때도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샘플을 이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들어가고 나가며 뒤집히는 것 말이죠. 하지만 그것들이 거기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우리가 그것들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고 혼돈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커비가 기억의 왜곡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많은 효과 중 가장 흔한 것은 일종의 비닐정적인데 당신의 두개골 안에서 폭발적으로 메아리치지만 정적은 이중적 의미를 가집니다. 낡은 LP의 홈에 박힌 먼지에서 새어나오는 휘소리를 가리키는 동시에 움직임의 완전한 부재를 가리키죠. 나는 항상 이 두 정의의 조합이 꽤 불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이데거의 공터 붕괴, 메를로퐁티 깊이의 말라붙음, 플라크 속 활성, 뉴런의 경화, 프로젝트의 끝을 생각나게 하거든요. 프로젝트의 끝은 진짜로 이해할 수 없는데 기존 레코드로 모두 만들어졌음에도 끝부분에서 어떤 악기를 연주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끔찍한 침묵을 만나게 됩니다. 시간의 끝에서의 모든 곳의 앨범 커버는 커비의 오랜 친구인 이반 실이 만들었습니다. 그가 커비와 함께 작업한 건 처음이 아니고 이 피안의 빈 지복과 조심의 밖은 사막이야 등의 앨범 커버를 만들기 위해 협업하기도 했죠. 실의 그림들은 처리하기 어렵고 이 그림들이 실제로 무엇인지 결코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래 볼수록 더 혼란스러워지고
막 알아낼 것 같을 때 항상 그 잔존하는 의심이 있죠. 로르샤흐의 잉크 얼룩 테스트를 섬뜩하게 재현한 겁니다. 실은 2011년에 대상이 공간을 아프게 한다라는 제목의 컬렉션을 선보였는데 많은 혼란스러운 캐릭터들이 평소에 창백한 배경에 놓인 실제 대상들이 전시됐습니다. 일부는 실이 그림을 위한 모델로 조각품을 만들지 않았을까 궁금해했지만 적절하게도 그는 상상한 대상을 기억에서 그린다고 말합니다. 피할 수 없는 오류와 함께 말이죠. 실 자신도 실험적인 녹음을 만들었고 전시회 동안 트랙을 재생하며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 주어진 다어 세트에서 무의미한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트랙이 자유연상이라는 주제를 공유하는데 그림 자체에 반영된 활동이죠. 하지만 그의 작품은 커비의 음악과 짝을 이루면 훨씬 더 불안해집니다. 이 커버들이 알츠하이머와 관련해 점점 더 폭력적이고 추상적이며 식별 불가능하게 불안정하게 자라나는 방식은 단지 은유가 아닙니다. 아밀로이드 영상이 나오기 전에 의사들은 환자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이런 테스트에 의존했습니다. 나는 특히 시계 테스트라고 불리는 것에 매료되는데 환자들에게 시계의 숫자를 그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나를 매혹시키는 건 앨범 커버의 사파처럼 인지쇠퇴를 명확히 볼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의 끝에서의 모든 곳의 커버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술가 윌리엄 우터몰렌이 알츠하이머로 죽기 전 마지막 자화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들은 그의 11년 쇠퇴 중 6년을 기록하는데 시리즈는 그가 겨우 종이에 연필을 댈 수 있을 때 끝났습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에 대한 그의 날 것 그대로의 묘사는 이 자화상들로 시작되지 않았고 그의 치매 초기 징후는 아마도 그가 대화조각이라고 부른 초기 컬렉션에서 읽힐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대부분 전기적인 작품들로 그가 아내와 공유한 삶과 친구들의 따뜻한 동료애를 축하하는 것이었죠. 나는 이 그림들을 볼 때 이상한 느낌을 받는데 뭔가 잘못됐다는 미묘한 감각입니다. 나중에 그의 생명을 앗아갈 질병을 향한 힌트일 수 있는 공간과 대상, 사람에 대한 예술가의 변화하는 지각 속에서 그것을 느끼죠. 그러다 그는 소식을 들었고 그의 마지막 대형 그림 푸른 하늘은 진단에 대한 윌리엄의 반응을 묘사합니다. 텅 빈 스튜디오의 푸른 황량함 속에서 뗏목처럼 탁자를 붙잡고 있는 황폐해진 인물 말이죠. 의사와의 만남 동안 윌리엄은 그림을 계속 그리도록 격려받았고 동의했으며 간호사에게 사진 촬영을 위해 작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쇠퇴를 기록하는 초상화들이 탄생했죠. 그의 마지막 초상화는 2002년에 넵틴에 낙서됐고 그는 2007년에 죽었습니다. 때때로 친구들과 심지어 가족조차 치매를 가진 사람을 버립니다.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진단받았을 때 영국 주재 대사이자 아주 가까운 친구였던 월터 애넨버그는 그 이후로 그를 만나기를 거부했죠. 레이건이 그렇게 멍한 모습을 보는 게 그를 불안하게 했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가족 전체에 대한 지지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수년간 치매를 가진 사람들이 정신 이상으로 고통받는다고 믿어졌습니다.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는 1906년에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플라크와 엉킴을 처음 발견했지만 질병에 대한 지식이 병원에 전파된 건 1970년대 후반이 되어서였죠. 제1차 세계대전, 독일의 파시즘 부상, 제2차 세계대전이 연구를 중단시켰고 독일 과학자들의 작업에 많은 의심을 던졌습니다. 알츠하이머 연구는 수십 년간 읽히지 않은 채 남겨졌고 오늘날의 많은 연구는 그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환자 수는 늘어나고 있죠. 제이슨 카르시 박사는 그의 계몽적인 책 알츠하이머의 문제에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는 우리 역사의 중대한 결함을 논의합니다. 의료기관들은 현재 치료보다 잠재적 치료법에 자금을 우선 배정해왔고 진단을 받는 데 드는 비싼 비용에 대한 메디케어 보장조차 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우리의 실패한 시도는 거듭해서 보험회사의 보장을 확실히 받아왔죠. 그는 당시와 여전히 오늘날 미국의 문제는 효과적인 개입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지 않는 한 치료가 아니라는 점이라고 설명합니다.
보호자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개입은 그것들을 홍보하거나 유지할 시스템이 대체로 없습니다. 카르시는 재정적으로 튼튼한 약물 산업과 조정되지 않은 보호자 프로그램 노력 사이의 이 격차가 현대의 알츠하이머 위기의 핵심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보호자들은 알츠하이머 환자와 그 가족을 돌보는 일을 대체로 혼자 짊어져야 하고 그것은 벅찬 일입니다. 24시간 일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적 비용이 들죠. 일부 보호자들은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은퇴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풀타임으로 돌보거나 파산을 피하기 위해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이걸 보고 있는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알츠하이머의 중간 단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표시합니다. 밖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단순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걸 봅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노력이 들고 아무것도 제대로 느껴지지 않으며 모든 게 약간 어긋나 있죠. 질병이 깊어지면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는 것조차 싸움이 됩니다. 우울하고 끔찍하며 그들에게 창피한 일이죠. 완전한 성격 변화가 이 단계에서 흔합니다. 나는 달콤한 남편과 아내가 특징적이지 않게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변해서 심지어 가족을 때리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그들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설명할 수 없는 분노가 있는 거죠.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정신증의 소나기에 잡혀서 환각의 물결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다 그렇게 극적이지 않고 완고한 성격이 어린아이처럼 온화해지는 것처럼 절제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알츠하이머를 가진 사람들이 자주 성적이거나 인종차별적이거나 다른 방식으로 경멸적인 발언을 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일부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무엇이 적절하고 무엇이 부적절한지 걸러내는 능력을 잃고 이런 욕설과 비방 중 많은 것이 그들이 여전히 기억하는 몇 안 되는 단어일 수 있으며 뇌의 마지막 남은 부분 중 하나에 깊이 암호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단계에서 여전히 자기 인식이 있고 절망과 당혹감, 수치심을 느끼며 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하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당신은 모릅니다. 한 안내서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당신은 말이 되지 않는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지만 그것들이 의식에 범람하는 걸 멈출 수 없습니다. 정적이 비명처럼 울리고 정적이 또 다른 정적을 낳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에게 무언가를 잊는 것은 사소한 짜증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가끔 나는 방에 들어간 후 왜 들어왔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ADHD가 있는 사람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자동 조종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내가 실제로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걸 깨닫는 것 같습니다. 닥터 후 시즌 6의 두 번째 에피소드 달의 날이 생각나는데 어렸을 때 이 에피소드는 나를 침묵에 소개했고 나는 여전히 그것이 쇼에서 가장 매혹적인 생명체라고 생각합니다. 스티븐 모펫은 쇼의 가장 유명한 외계인들 중 많은 것의 저자인데 종종 무서운 외모만큼이나 무서운 전제에 의존하죠.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제를 들을 준비가 됐나요? 그들은 당신이 지각하는 동안만 기억할 수 있는 외계인입니다. 눈을 돌리는 순간 그들의 존재에 대한 어떤 생각도 당신의 기억에서 철저히 씻겨나가죠. 하지만 이 소름 끼치는 효과는 달의 날의 한 장면에서 가장 잘 연출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에이미 폰드라는 여자가 고아원에서 탈출하려고 애쓰는 걸 봅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벽에 글씨가 있고 저절로 계속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는 에이미가 그녀의 방에 들어가는 걸 보고 문 닫히는 소리를 듣습니다. 잠겼어요. 하지만 그녀가 문 손잡이를 잡자 그녀 손에 박힌 녹음기가 그녀 자신의 목소리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는 그들을 볼 수 있었지만 자고 있는 것 같아. 그냥 나가, 그냥 나가. 그녀는 창문으로 달려가서 밀어서 열려고 하고 표시들이 그녀의 팔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녀의 얼굴을 비춥니다. 전체 장면은 4분도 안 걸리지만 그 각각의 표시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나타낼까요? 에이미가 더는 기억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 청중으로서 보여지지 않는 떠나려는 시도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것들을 망치는 데는 단 한 번의 눈길만 있으면 됐습니다. ADHD가 있는 어떤 날들은 내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해야 할지 궁금해하며 돌아다니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맹세합니다. 나는 방향 감각을 잃고 산만하다고 느끼고 고아원 장면처럼 그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억과 우리가 방향을 잡는 방식 사이의 연결은 거의 말할 필요도 없죠. 내 ADHD 관련 건망증은 불편할 수 있지만 결국 내가 해야 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어떤 날은 몇 초밖에 안 걸리는데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낄 수 있고 그 느낌에서 거슬러 올라가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거든요. 방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면 되죠. 물론 불편하지만 잃어버린 시간이 정말 최악입니다. 반면 치매는 아마도 침묵 자체에 더 가까울 겁니다. 결국 자신의 목표를 잇는 것에 붙어 있는 방향 감각 상실이 없고, 그래서 새롭고 때로는 망상적인 목표가 자발적으로 발명됩니다. 옛 목표의 존재는 당신이 눈을 돌린 순간 완전히 지워진 거죠. 부정적인 간극, 스스로를 감추는 공허입니다. 커트 보네거트의 도살장 5에서 우리는 시간 속에서 풀려버린 남자 빌리 필그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는 1995년에 문을 들어가서 1941년에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 걸어 들어가면 63년이 되죠. 그는 끝없는 무대 공포를 느낀다고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그가 인생의 어느 부분을 다음에 연기해야 할지 결코 모르기 때문입니다. 보네거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드레스덴 폭격 당시 포로였던 자신의 시간을 묘사하기 위해 소설을 썼고 그 자신이 말하듯 이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전쟁 중 빌리와 많은 시간을 탄생과 죽음 사이와 그 중간 모든 곳을 오가며 보냅니다. 하지만 내가 읽으면서 많이 생각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하게 정상적으로 느껴지는데 빌리는 지하실에 앉아서 외계 행성에서 동물원 동물로 지낸 시간에 대해 신문에 편지를 씁니다. 히터는 작동하지 않지만 그는 눈치채지 못했고 잠들 때마다 시간을 여행하며 졸고 있었죠. 그게 전부입니다. 빌리가 쓰고 잠들고 빌리가 쓰고 그것은 독자로서 내게 슬픈 종류의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나는 시간의 겨드랑이로 문을 통과해 걷는 이 지옥 같은 영원이 그저 큰 망상이기를 바랐죠. 나는 합리적인 설명을 갈망했고 이것이 그것이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나머지 모든 것이 덜 고통스럽게 만들 것처럼 논박할 수 없는 현실 말이죠. 소설은 알고 있었고 나를 가지고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도살장 5의 구조는 어느 정도 중기 알츠하이머를 가진 사람들의 망상을 모방하는데 알츠하이머를 가진 사람들은 때때로 과거에 살고 시간상 잘못 배치되어 갑자기 할아버지가 오실 거라고 확신하거나 죽은 아이를 부르거나 어린 시절 애완동물을 부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냥 방황하며 나가서 예전처럼 일하러 걷죠. 이 렌즈를 통해 읽으면 책은 훨씬 더 불안해집니다. 메를로 퐁티는 체화된 존재로서 당신의 즉각적인 경험의 깊이가 당신의 기억을 순수한 추상으로 불러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기억은 과거의 신체적 경험을 반영하죠. 빨간 드레스의 예를 다시 사용하면 그 드레스가 뭔가를 떠올리게 할 때, 예를 들어 졸업가운을 말하면 나는 그 졸업가운을 입은 내 모습을 보고 유타의 빨간 지형을 하이킹하며 내 몸이 움직이는 방식을 느낍니다. 이것이 당신의 기억이 형성되는 방식이고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기억되죠. 과거를 다시 사는 것은 이 역할을 연기하는 것이 될 겁니다. 올리버 섹스는 그의 회고록 모든 것이 제자리에의 에세이에서 사실 병원의 의료 책임자였던 특정 알츠하이머 환자와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중에 입원한 병원이었죠. 그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심하게 방향 감각을 잃고 동요했지만 자신이 다시 한번 병원의 의료 책임자라고 믿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다른 환자들에게 말을 걸고 누군가 그를 막지 않으면 차트를 넘겨봤죠. 한 벌은 자신의 차트를 보고 찰스 M, 그게 나야 라고 말하고는 펼쳐서 알츠하이머 병을 읽고 신이시여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는 때때로 죽고 싶어요, 죽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섹스는 M 박사가 다시 한번 의사라고 믿었던 이 순간들을 좋아했는데 역할에 들어가서 복도를 돌고 차트를 읽고 환자를 돕는 것이 모두 그의 습관적 몸의 일부였고
그가 여전히 의사였다면,처럼 과거의 경험으로 요약된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의 몸은 마음만큼 기억했거든요. 하이데거의 공터 은유를 기억한다면 알레테이아의 개념, 즉 은폐 해제는 모든 현상이 우리에게 그들의 진정한 본성을 드러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점점 더 침식되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에 더 많은 부분이 감춰지고 단기 기억이 기능하지 못해서 현재 세계의 정보가 고대 숲의 그림자에 잃어버려집니다. 망상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 가진 믿음의 배경에 대항해 기능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율적으로 스스로를 드러내는 세상의 알레테이아에 너무 많은 신뢰를 두어서 망상에 빠진 사람은 진실이 자신에게서 감춰졌다는 걸 결코 고려하지 않죠. 섹스는 많은 다른 보호자들과 함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자들에게 그들이 더는 예전의 그들이 아니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들의 익숙하고 잘 연습된 정체성을 빼앗아서 우리에게는 실제하지만 그들에게는 무의미한 현실로 대체해야 할까요? 그는 자신의 질문에 답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극도로 잔인할 것이라고. 치매를 가진 환자들에게 무언가의 모든 잠재적 의미는 현재 세계 대신 그들의 상상의 깊이에 갚이고 사물의 즉각적인 현존은 아무 의미도 없으며 새로운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상상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알츠하이머는 당신의 기억을 잊게 하기 전에 인식 불가능하게 왜곡합니다. 1995년 애니메이션 영화 공각기동대에서 특수작전 사이보그는 자신의 인간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신비한 뇌 해커를 추적합니다. 이 영화는 인간의 몸이 대부분 구식 기술이 된 미래를 제시하는데 의체 제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이식될 정도로 발전했고 인간이라고 부르기에 충분한 여백만 유지했습니다. 합성적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깊은 곳에 모든 사람 안에 영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복제될 수 없는 무언가, 완전히 유기적인 무언가, 고스트라고 불리는 포착하기 어렵고 희미한 힘이죠. 고스트는 복제될 수 없지만 여전히 조작될 수 있습니다. 처음 이 영화를 본 이후로 쓰레기 수거원과 관련된 장면이 나를 괴롭혔고 심지어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뇌 해킹 퍼펫 마스터 추적 한가운데 우리는 두 쓰레기 수거원 사이의 대화를 봅니다. 그중 한 명이 동료에게 별거한 아내가 딸을 보지 못하게 해서 이유를 이해하려고 그녀의 뇌를 해킹하고 있다고 말하죠. 심지어 동료에게 딸 사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쓰레기 수거원은 고스트 해킹 당했습니다. 그의 아내도 딸도 실제하지 않죠. 그가 뇌를 해킹하던 여자는 실제로는 정부 관리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설명되면서 우리는 딸의 사진을 다시 봅니다. 이 사진을 봐. 당신이 누구를 보는지. 나는 그녀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어. 그녀는 거기 있었고 천사처럼 웃고 있었어. 그녀 이름이 뭐지? 몇 살이지? 어디서 아내를 만났고 언제 결혼했지? 이런 걸 겪게 해서 미안해 친구. 자, 누가 보이지? 퍼펫 마스터는 기생충처럼 작동하고 사이버네틱 바이러스가 숙주의 마음을 격렬하게 변형시킨 다음 다른 사람들의 두개골 안에서 번식하기 위해 스스로를 보내죠. 이 남자의 기억만 조작된 게 아닙니다. 아니, 영화는 그가 고스트 해킹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바로 그 영혼이 조작됐고 따라서 그의 정체성도 그렇습니다. 그는 남편이자 아버지였는데 이제 자신이 그 어느 것도 아니라고 이해합니다. 그 기억들, 그 감정, 그 어느 것도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에게 그가 누구인지 말해줄 수 없습니다. 데카르트의 격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공각기동대의 철학적 정체성의 큰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표현하는데 이 모든 것을 의심할 수 있다고 데카르트는 말하지만 의심하는 것 자체는 의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존재를 의심하더라도 여전히 의심하는 무언가가 있죠. 메를로 퐁티의 키아즘 철학은 이 생각에서 종종 탐구되지 않는 부분을 탐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만 확신할 수 있다면 어떻게 우리 자신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있고 우리는 그 안에 존재하며 그것이 실제한다고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우리의 지각에 종속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세상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 구성하고 세상을 망상으로 폭로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는 것을 의미하죠. 아무것도 실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나일 수 있나요? 나는 정말 누구일까요? 굿바이 월드 비포 유어 아이즈에서 최근 죽은 영혼이 림보의 검은 먹물 바다에서 건져 올려져 심판받기 위한 준비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또한 당신이 눈을 깜빡일 때 시간이 앞으로 점프하는 게임이기도 하죠. 당신의 눈이 컨트롤러이고 이제 나는 전체 게임을 스포일러하려 합니다. 인터뷰에서 게임 개발자 중 한 명은 대부분의 게임이 당신에게 힘을 주는 것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힘을 빼앗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깜빡여야 한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낮추는 것에 관한 거죠. 하지만 깜빡임 메커니즘만이 흥미로운 건 아닙니다. 물론 게임이 당신에게 선택을 하거나 무언가를 하도록 요구하는 핵심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중요도에서 사소한 선택에서 중추적인 갈림길까지 다양하지만 모두 당신의 최종적인 자아 감각에 기여하죠. 하지만 비참함과 승리로 짜인 삶의 절정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이 정확히 당신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너무 끔찍했고 이건 나를 너무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죠. 거의 믿을 수 없었고 일어나고 있는 일에 너무 몰입해서 어쩌면 일부가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위해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이 반전의 충격 중 일부는 내가 깜빡여서 건너뛴 기억들과 관련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 그것들에 내던져졌을 때 지루해 보여서 깜빡였거든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내가 본 기억들, 나를 이 근본적으로 다른 자아 감각으로 이끈 기억들은 내가 누구인지의 진실에서 더 멀 수 없었죠. 그것은 나로 하여금 가장 초기의 기억들조차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이 정말 일어났을까? 아니면 더 큰 거짓말에 필요했을 뿐일까? 공각 기동대에서 쓰레기 수거원의 새 기억이 오래된 기억을 희생시켜 생겼다고 암시됩니다. 이건 그렇게 먼 일이 아닌데 기억을 잊는 것은 보통 거짓 기억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여전히 기억하는 사건들의 세부 사항을 채워 넣으며 실제 역사를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굴절시키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은 우리 가족의 연간 사진 앨범을 보관해 왔습니다. 나도 영화 만들기에 대한 사랑을 통해 내 어린 시절을 기록하는 데 기여했죠. 하지만 우리는 보통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논의할 때 같은 대화를 합니다. 이 사진들과 비디오가 찍히지 않았다면 내가 정말로 내 어린 시절을 그렇게 많이 기억했을까요? 비포 유어 아이즈의 반전에는 이 딜레마를 떠올리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게임은 거짓말하는 사람과 거짓말당하는 사람이 같은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들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이 게임의 주인공이 사실은 줄곧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게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그가 실제로 우리가 막 겪은 이 가짜 삶을 만들어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게임의 맥락에서 나는 망상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게 내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내가 나라고 생각한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이 기억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비판할 것 치고는 정말 작은 거지만 이 역학에서 따라오는 것이 게임이 말하고 싶어하는 전체 이야기를 형성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에서 플레이어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벤저민 브린인가요? 아닌가요? 하지만 그게 바로 거짓 기억의 맥락에서 이야기를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결코 일어나지 않은 무언가에 확고하게 몰입하게 되는 건 그리 자주 있는 일이 아니지만 이 생생함은 알츠하이머의 거짓 기억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질병에 자신의 조각들을 잃는 또 다른 방식일 뿐이죠. 치매가 잔인한 건 당신이 자신을 잃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당신의 자율성과 정체성의 다양한 부분들 말이죠.
내게 가장 무서운 건 세상의 상실입니다. 이해를 벗어나는 영역으로의 여정이죠. 이것이 알츠하이머 6단계가 알려진 것입니다. 환자들은 자신이 어디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시간 개념, 무엇을 입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때로는 자신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며, 때로는 대상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왜곡되고 어둡게 유리를 통해 응시됩니다. 현실은 여기서 멀리 떨어져 꿈처럼 거리에서 격렬하게 요동칩니다. 공간과 시간에 대한 그의 고찰에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깨어있는 삶과 꿈이 같은 책을 읽는 두 가지 다른 방식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체계적인 읽기가 실제 삶이고 모든 것이 응집력 있게 흐르는 시간이죠. 하지만 공부를 마치면 때때로 계속 페이지를 넘기며 응집력 없이 연결되지 않은 방식으로 읽습니다. 나는 한번 악몽을 꾸었는데 꾼 밤부터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AI가 천천히 고문스럽게 내 의식을 시간을 거슬러 뒤로 돌려서 나를 빈 깜빡이지 않는 반사 기계로 남겼죠. 그것은 사고의 암에 대한 화학요법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고 영원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아마 자기 전에 나는 입도 없고 비명을 질러야 한다를 읽어서였을 텐데, 그런데 그 제목이 치매에 꽤 어울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는 당신이 생각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조차 없다면, 어떤 생각도 돌지 않고 불편한 침묵이 머리를 채운다면 당신이 존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삶 자체가 그때 벗어날 수 없는 꿈으로 공간과 시간의 페이지를 게으르게 넘기는 것으로 격화될까요? 치매를 가진 사람들은 생각이 없거나 감각이 없지 않습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완전히 잃지 않았다는 증거가 더 많습니다. 그들이 정체성을 표현할 수 없고 완전히 닮을 수 없으며 심지어 몸도 더는 역할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죠. 그들이 생각하는 생각들은 대부분 완전히 일관성이 없을 수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질문에 꼭 대답하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데카르트가 나를 믿게 하려는 것과 달리 내가 의심할 필요가 있는 건 세상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만지려고 손을 뻗고 내 파멸의 맛을 봅니다. 내 증상들이 세상에 나타나는 방식 때문에, 그것들이 이 꿈 같은 상태로 정점에 이르는 방식 때문에 내 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항상 전제되어 왔고, 그래서 세상이 꿈으로 무너져 내릴 때도 나는 다시 물을 겁니다. 나는 정말로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주노 이토의 긴 꿈에서 한 남자의 꿈은 수년에 걸쳐 펼쳐지고 하룻밤에 여러 생애를 차지합니다. 그가 깨어날 때 그의 몸은 그 세월을 살아온 것처럼 늙죠. 깨어났을 때 자신이 어디 있는지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수십 년 전 무작위 오후의 한 일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 걸리죠? 잠시 후 그는 꿈과 현실을 구별할 수 없지만 그의 꿈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면서 하룻밤에 1000년에 가까워지자 그의 몸은 가능한 인간의 한계를 훨씬 넘어 늙어가며 진정으로 비극적인 존재로 변합니다. 그는 밤 동안 침대에서 화석화되고 그날 아침 먼지로 부서집니다. 의사들은 당혹스러워하지만 내게 있는 질문은 결국 그에게 정말로 꿈이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입니다. 나는 이 이야기와 치매 상태의 삶 사이에 몇 가지 비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뒤죽박죽된 마음에 남은 것을 보존하려는 모든 힘든 시도가 뇌를 점점 더 빠르게 늙게 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환자들은 기억하거나 배우거나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후기 단계에서도 끊임없이 쇠약하게 하는 혼란이 순간적이고 명료한 명료함에 길을 내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딘가에 있고 표류하며 제대로 표현할 수 없지만 이 불가능한 순간들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나는 당신이 실제로 명료함의 모든 마지막 순간 사이의 시간 간격이 점점 더 크게 자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당신이 마침내 마지막 순간을 가질 때까지 말이죠. 당신은 그것을 감사하게 여겼나요? 모든 것의 끝에 가까워질수록 쇠퇴는 급격할 수 있습니다.
치매의 마지막 단계는 설명이 없지만 있습니다. 모든 상징적 힘이 상실되어서 직접적인 재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명이 없죠. 후기 치매는 따라서 잃어버린 것으로 정의되는데 그 현실은 결코 접근되거나 이해될 수 없고 당신이 무언가를 잃었다는 것조차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이 계속 그 커다란 공허주의를 공전합니다. 두 전문화가 사이의 경쟁을 자세히 설명하는 고대 그리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포도를 너무 설득력 있게 그려서 새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먹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경쟁자는 커튼을 그렸죠. 첫 번째 화가가 자신의 작품을 전시한 후 그는 다른 사람에게 커튼을 옆으로 치워서 그의 걸작을 보여줄 수 있게 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커튼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커튼이 전부죠. 이 이야기는 시간의 끝에서의 모든 곳, 마지막 앨범 커버를 떠올리게 합니다. 다른 커버들과 비교해 이것은 아마도 가장 뚜렷하지만 심지어 지금도 우리는 이 빈 형태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테이프가 붙은 문인가요? 빈 캔버스인가요? 전시할 것이 없는 액자인가요? 이 모든 것이 추측이지만 모두 잃어버린 매체를 나타냅니다. 커튼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깊이가 이제 말라붙었고 이전에 심오했던 세상에 남은 것은 침투 불가능하고 광대하며 무한히 얕은 표면의 황량한 달 풍경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해는 당신이 예상하는 것과 꽤 비슷합니다. 침대에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보내는 끝없는 날들,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울 때 의사소통할 수 없고 말은 흐릿한 횡설수설로 제한되며 그러다 뻣뻣한 몸을 따라 형성되는 발진과 땀띠, 설명할 수 없는 타박상 옆에 말이죠.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가는 건 웃는 능력이고 때로는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다른 때는 그게 아닙니다. 때때로 더 많은 게 있죠. 말기 명료성이라고 불리는 마음을 뒤흔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때때로 수년간 뇌가 쇠퇴한 사람들에게 죽기 직전 갑자기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을 회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는 교감에서 모든 기억의 불가능한 복원까지 무엇이든 의미할 수 있죠. 그러고 나서 그들은 죽습니다. 보통 몇 시간 이내에요. 이 마지막 활약은 몇 분 동안 지속될 수도 있고 며칠 동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 현상은 황금빛 신화적 용어로 언급됩니다. 무지한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파괴적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한번 잃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아는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순간들은 종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 남은 인지 능력은 비참한 춤을 추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실은 그들이 이미 떠났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먼 천국에서 꺼진 별의 뒤늦은 빛의 광채일 뿐이고 아직 우리 하늘에서 사라지지 않은 거죠. 하지만 결국 빛은 희미해지고 그러면 그들은 숨쉬는 것을 잊습니다. 잊혀지는 것은 우리가 존재를 경험하는 방식의 한계를 설정합니다. 치매는 우주 바닥의 배수구 같아서 현실의 모든 부분을 그 안으로 끌어당기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조차 당신이 가졌던 모든 경험 이후에 심지어 경험하는 능력조차 빼앗긴 후에도 이 배수구만이 남는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숨결보다 무엇인가요? 오래전에 익사한 숨 없는 긴 속삭임이죠. 오세요. 그 세상의 속삭임이 사라지는 걸 함께 지켜보고 할 수 있을 때 그 기억을 즐기세요. 앙코르는 없을 겁니다.